자, 레일리의 모델 자체가 상당히 그 만류인력 법칙, 이걸 통해서 정교한 이러한 이론 같지만 사실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자, 자연적인 장애인, 이런 거 무시했고, 그 다음에 구매 성향 같은 거 있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허프라는 사람이 수정 보완했는데, 요거를요, 요 두 가지를 거리 마찰계수다 해갖고, 요걸 가지고서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마찰계수. 그리고 이제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확률 모형을 제시했던 겁니다. 확률 모형.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A지구 아파트 단지인데, A지구 아파트 단지에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인 기존 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마트라는 신규 마트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여기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지는데, 아무래도 점포 같은 거는요, 면적으로 따지는 게 가장 낫겠네요. 면적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000제곱미터랍니다. 4,000제곱미터. 얘는 얼마라고요? 9,000제곱미터래요. 여기는요, 2km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3km랍니다. 그리고 거리 마찰 계수는요, 예를 들어 뭔지 모르겠지만 2라고 간주해보자. 뭐라고요? 2라고 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거기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유인력. 자,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기존 매장이, 자, 얘네들 당길 힘 있죠? 당길 힘은요, 우리 저거 똑같이 A도시가 분기점에 있는 도시 있죠?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똑같이 얘가 얘를 당기려면요,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얘는 무조건 여기가 거리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여기다가 2제곱 해줘야 돼요. 만약에 마찰계수가 3이다 그럼 몇 제곱이라고요? 3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놈을요, 여기에 반영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여기에 반영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인력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은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9,000에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별 말이 없이 그냥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둘 다 2란 얘기입니다. 각각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 없이 그냥 2 해주면요, 둘 다 2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2제곱 해주면 돼요.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그러면 자, 이 2의 제곱은 4죠. 4,000을 4로 나누면 1,000이 됩니다. 그리고 3의 제곱은 얼마예요? 3의 제곱은 6 해주는데 6이 아닙니다.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하라는 얘기죠. 9입니다. 그러니까 9,000을 9로 나니까 얼마라고요? 1,000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존 매장이 얘를 당기면 1,000 정도 된다면 얘도 얼마라고요? 1,000 정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런다면, 자, 얘네들 이쪽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봐라 그런다면요, 요거랑 요랑 더하면 얼마예요? 2,000이죠? 1,000 플러스 1,000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1,000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50%이죠? 0.5니까 50%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5만 명 중에 50% 정도 갈 거니까 얼마라고요? 25,000명 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어디 반영하라고요? 여기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찰계수를 높이죠? 마찰계수가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 할게요. 2의 제곱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18이라고 해보자. 얼마라고요? 18.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라고요? 4죠. 이건 16이라 하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땅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요걸 여기다 반영한다. 이걸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러면 여기 2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줄이려면 이걸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쪽으로 갈 확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리 마찰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확률을 낮추려면요, 마찰계도 높여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문혁이 알겠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2의, 지금 이거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치자. 2의 제곱은 이게 16이라면, 얘가 얼마라고요? 효인력이 4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쪽으로, 자, 요쪽으로 갈 확률을 낮추겠다. 그럼 얘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으로 높이면, 자, 이 8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2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낮추는 겁니다. 흡입력을, 유인력을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자연적인 장애요인이라든가 군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하겠다고요? 마찰 계수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79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결론 알아볼게요. 결론.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행동자로서의 소비자다. 다시 말하면, 거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비 성향, 구매 성향,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득관계를 참작해서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돈 좀 있는 동네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싸구려 물건 팔으면 가깝다고 해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매 성향이 있죠? 맞는 걸 만들어 팔던가 이런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요,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는요, 중심지는 잠시 하기로 하고, 여기 A지구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탑마트라는 데로 주로 다녔는데, 어떤 조그만 마트 있죠? 1층, 전층을 쓰는 탑마트를 주로 다녔는데,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답니다. 그럼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데로 간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데로 가야, 자, 구비하는 상품이 많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 성향에 맞는 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집안 식구들마다 차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런 게 훨씬 더 구매 성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매 성향,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80페이지, 이 계산 문제가 해마다 이제 한 문제 물어보는데, 요걸 물어보든지 요걸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거보다는 요거를, 얘를 한 번 물어볼 때는 두 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좀 더 큰 도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요거는 지울게요.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이렇게. 요거는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계산 문제 알아볼게요. 선생님은 도시 A와 도시 B 사이에 도시 C가 있답니다.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로 갈 인구 유인 비율을 계산하라. 자, 이 A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답니다. C 도시. 그때 거기 박스 그림 보니까 A 도시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7만 명이랍니다. 뭐 볼 줄 아시죠? 얘는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 거주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 도시는요, 42만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42만 명. 그리고 C 도시는요, 인구는 없고, 거리를 보니까 10km, 20km네요. 요거는 몇 킬로라고요? 10km. 요거는 얼마라고요? 20km.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A 도시가 당기는 유인력, 힘은, 유인력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한다고 했죠? 크기에 비례하니까 7만에는 비례합니다. 여기까지 거리에는 무조건 제곱해줘야 돼요.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거리에 제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인력. 유인력이 뭐예요?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B도시가 얘들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42만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20의 제곱. 될 수 있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700 나옵니다. 자, 700 이거는요, 1050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얘들을 당기는 힘이 한 700 정도라면 B가 당기는 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도시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아니면요, B 도시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얼마요? 1750이죠? 요거 중에 700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말하고요.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1750이죠? 이 중에서 1050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좀 돼요. 그러면 이 계산하면 요거는 40% 나올 겁니다. 이건 몇 프로라고요? 60%. 이거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 쓰셨나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마 쓸 때가 마땅치가 않을 텐데, 지워도 되나요? 뭐, 보시는 별로 없네.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면은요, 뭐, 내년에 또 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립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금방 풉니다.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7만 나누기 10의 제곱하면 700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42만 나누기 20의 제곱하면 1050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750분의 700 하면 이쪽으로 올 확률. 1750분의 1050 하면 뭐라고요? 이쪽으로 올 확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쓰고 나니까 제일 지저분해 보이지? 이거 할 줄 알면 금방 해요. 금방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7만 나누기 10의 제곱하면 700이죠? 그 다음에 42만 나누기 20의 제곱하면 1050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750분의 700이 차지한 비례니까 0.4가 나옵니다. 40%. 그 다음에 1750분의 1050이니까 60%죠? 0.6.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밑에 문제에도 이 그림의 형태로 물어본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형태. 근데 이제 박스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줄만 알으면 금방 합니다. 할 줄만 알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지역에 인구 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 볼게요. 어떤 지역에 인구 5만 명이, A. 뭐 어떤 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5만 명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마트가 몇 군데 있답니다. 여기도 마트가 있고, 마트가 있답니다. 거리가 있는데, 쟤는 항상 두 개 도시만 계산됩니다. 세 개 도시는 안 돼요. 얘는요, 두 개 이상의 점포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어떤 지역이 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각 도시까지의 거리와 각 도시의 매장 면적을 나타내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C도시로 쇼핑 가는 인구를 구하면 얼마이겠나? 허프의 모델을 이용하고 마찰 계수는 얼마라고요? 2랍니다. 얼마라고요? 2다. 자, 그러면 A도시에 있는 매장은요, 자, 1000평이랍니다. A도시에 있는 매장과 B도시에는 매장이 있고 C도시에는 매장이 있는데, A도시에 있는 매장은 몇 평이라고요? 1000평, 250평, 180평입니다. 1000평, 얘는요, 250평, 얘는 얼마라고요? 180평.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를 보니까, 자, A도시까지 거리는 10km, 5km, 3km입니다. 10km. 얘는요, 5km. 얘는 얼마라고요? 3k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A도시가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A도시 당기는 힘은요, 이렇게. 자,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마찰계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찰계수 3이다. 그럼 몇 제곱 하라고요? 3제곱.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B 매장이 당기는 힘은요, 매장의 크기가 250이죠? 여기다가 거리에는 무조건 여기는, 자, 마찰계수 2라고 했죠? 그럼 같이 2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별 말이 없이 2 하면요, 똑같이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C 매장이 당기는 힘은요, 매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80이죠?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이것도 말이 없으면 2입니다, 전부. 그럼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 나오면 10이 나옵니다. 요거는 얼마 나와요? 요것도 10이 나옵니다. 요거는 얼마 나와요? 요거는 20이 나옵니다. 2, 3, 3, 9니까 20 나오죠? 그러면 C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하라. 그럼 3개 더하면 얼마요? 40 아닙니까? 40분의 20 이렇게 하니까 0.5죠? 50% 이렇게 해주면 돼요. 몇 프로라고요? 50%. 그러니까 이 5만 명 중에 50%가 갈 거죠? 그럼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만 5천 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몇 명이 간다고요? 2만 5천 명.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죠? 저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 물어봐요. 이렇게.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뭐, 시간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다 보니까 박스에다 대고 바로 계산하면 돼요. 뭐에 대고요? 박스에 대고 그냥 1000 나누기 10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0 나누기 5의 제곱하면요 10 나옵니다. 180 나누기 3의 제곱하면요 20 나옵니다. 세 개 합치면 얼마예요? 40분의 20 아니고 곧바로요 50%. 이게 좀 되는 거예요. 바로 계산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서술형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요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합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요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요 A 도시는 이만하고 B 도시는 이만하다. 그러면 A 도시가 상권이 커야 돼요? B가 커야 돼요? A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요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는 상권이 크고 작아지죠?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요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요 규모가 작은 도시 쪽으로 보다 어떻다고요? 가깝게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중력 모형은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의 상호작용이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요 조금 이따 할 크리스털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요거는요 중심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냐 이런 쪽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 레일리의 이론 같은 경우는요 중력 모형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상권이 정해지는 거 있죠. 서로 유인력 이런 걸 통해서 상권이 정해지는 상호작용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두 도시 간의 구매의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아까 요 거리나 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허프는요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요 무조건 이렇게 상권이 정해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 결정론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쪽으로 할 확률, 이쪽으로 할 확률 50%라겠죠 아까. 확률론적인 접근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에 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거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거리 알아야 되고 점포의 수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점포의 면적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로 갈 확률은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을 계산하려면요 일단 행선지와 소비자의 행선지의 거리 있죠. 그러니까 거리 있죠. 거리. 그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점포의 크기 이 면적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했던 겁니다. 맞죠? 7번 볼게요.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거리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비자의 행동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 계수가 클수록 아까 매찰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자, 이 거리에 대해서 여기 마찰 계수가 여기다 적는 거죠. 자, 요거 분의 면적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면적을 거리로 아는 건데 이 마찰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요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져요. 그래서 자, 마찰 계수가 클수록 유인력은 어떻다고요?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인 상점들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여러 점포들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뭘 제시했다고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변율을요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얘들이 이쪽으로 할 확률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50% 하겠죠? 50%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럼 시장 점유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라고요? 50%. 곧바로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자, 허프 모형으로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기에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요, 소비자 행태를 고려하여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상권이 형성되죠.
가깝다고 해서 싸구려 물건을 그 고소득층이 사요 안 사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비자들에 맞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탑마트로 자꾸 가려고 했는데 다만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다는 얘기죠.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요 인근에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고차원 중심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대형 마트 이런 데 가야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매 성향에 맞는 걸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 하시고 지울게요.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톨러의 이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톨러, 이 독일 사람인데, 자, 크리스탈러,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중심지 이론을 펼쓰면서,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중심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장소. 아니면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걸요, 중심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권이라는 것은 이 고객들이 존재하는 뭐 권역, 범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백화점이라면, 백화점은 상권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아주 멀리서도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경우 상권이 넓다 해줍니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동네 사람만 오죠? 이게 상권이 어떻다고요? 좁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를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를요,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먼저 읽어볼게요.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중심지의 규모를요, 고차에서 저차 중심지로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원형의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의 경쟁을 위하여 흡수 경쟁하다가 결과적으로요, 벌집 모양으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거나 중심지를요,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 얘는요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하향적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게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있죠? 특정 지역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와야 하나요? 맞아. 이 백화점 같은 걸 뭐라고요? 고차 중심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만 오죠? 이걸 뭐라고요? 저차 중심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중간한 뭐 탑마트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동네 가면 탐스 마트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1층 전층을 쓰면서 롯데리아 아니 뭐 홈플러스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편의점도 훨씬 크죠? 어중간한 것도 이런 걸 뭐라고요? 탑마트 해주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탑마트. 그래, 이건 이제 점포를 가지고 따졌는데 아까 레일리 같은 경우는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죠?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물건 사러 와야 하나요? 그럼 이거는요 고차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요 지네 동네 사람만 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저차 중심지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점포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뭘 가지고요? 점포.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백화점이 여기 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고차 중심지.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저차 중심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걸요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조건이다 해줄게요. 이렇게. 예컨대 여기가 어디냐면 남양주 호평지역에다가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반경 한 15km 내인 사람 와줘야 된답니다. 와줘야 된대요. 아니 고객 수로는요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정도로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요. 자, 여기 저기 어디야? 춘천에서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구리라든가 양평 이런 데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경한 자, 한 25km 내인 사람 다 올 것 같답니다. 25km 내에. 그리고 고객수로는요, 한 달에 5만 명은 와줄 것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러면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맞아, 안 맞아?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갈비집을 딱 차리려고 하는데 갈비집이 한 달에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 500명은 와줘야 된답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한 1500명 올 것 같답니다. 그럼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요, 최소 요구치, 얘를요,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소 요구치다.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어떤요, 이제 시장 범위라든가 고객 수 같은 거 있죠?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라든가 고객 수, 이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화의 도달 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 수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 거리.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이게 점포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성립하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포를 입점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중심지가 이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볼게요.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 예컨대 그 남양주 지역에 거기 보니까 홈플러스가 있다면 자기네들 최소 요구치가 이만큼이고 도달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입점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마트도 입점했다고 치자. 이마트. 그리고 요 롯데마트도 입점했다고 치자. 입점하고 났더니 아직 재화가 도달이 안 되는 지역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이거 가만 둬야 놔둬요? 막 광고 같은 거 엄청나게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홈플러스, 얘는 뭐라고요? 이마트, 롯데마트. 바뀌어져? 그러면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사람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어중간한 지역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홈플러스가 이마트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다. 그럼 이쪽으로 다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품질에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이마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과 그 다음에 품질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격이 비싸게 받으면 다 도망가죠? 품질도 나쁘면 다 도망가죠?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계속 버티고 있으려면요, 가격과 품질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나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상권이 정해집니다. 여기는 이쪽 이러면서 정해지죠? 여기도 쪼개지면서 이쪽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어떤 식으로 확정되어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나가는데,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별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벌집.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차원 중심지 간에는 거리가 멀어요? 좁아요? 멉니다. 근데 이 이마트 상권 범위 안에는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어, 없어요? 자, 얘네들 간에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겠죠? 이렇게 가까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자, 고차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죠? 그리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죠? 그러니까 이마트 상권 범위 안에는 백화점도 있고 아니면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습니다.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는 그 편의점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 탑마트 이런 거 몇 개 세워한대요? 안 되겠죠? 이마트 딱 걸렁 딱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탑마트 시장 범위 내에 있는 포용한다는 얘기는 자기 상권의 범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탑마트 바로 밑에는 편의점들이 무진장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범위 내에는, 상권의 범위 내에는. 근데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는 바로 아래에 탑마트 이런 거 몇 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죠? 아, 이마트 차리려면 한두 번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만, 예, 이거 편의점 같은 건 좀 돈 좀만 있어도 차릴 수 있어 없어요? 이쪽은 무진장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참고해갖고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요, 주로 이제 시장 전체에서 이렇게 중심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요걸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이걸요, 거시적 분석이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심지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요걸 얘기한 거고, 허프의 중심지로는요, 수요자들의 구매 행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뉴턴의 중력 모형 같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는 얘기죠? 아, 소비자들이 구매 성향에 맞춰서 막 행동하려고 하죠? 이런 과정에서 상권이 형성되는 거에 관심을 둔 겁니다. 구매 성향. 우리 이제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 거시경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아니면 생산자들의 생산 형태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그 경제학을 구성하는 걸요, 미시경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의,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행태 같은 거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했다 해서 이걸요, 미시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시적 분석. 그래서, 자, 요거 헷갈리는데, 자, 여름에 수박을 샀는데, 5,000원짜리를 딱 줬는데, 수박을 이만한 걸 준 겁니다. 수박을 얼마나 거라고요? 이렇게 큰 걸 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큰 거 준 거죠? 꼭지 달려있고. 그래서, 자, 이거 받고 나서 놀란 겁니다. 놀래서 그 아줌마가, 이렇게 5,000원짜리 줬는데 이렇게 큰 거 줬죠? 이거, 그래서 흠이 큰 거. 이렇게. 흠이 뭐라고요? 큰 거. 흠이 큰 거.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흠이 큰 거. 자, 그러니까, 흐프는 뭐라고요? 미시적 중심지론. 그 다음에, 큰 니스탈러. 뭔 니스탈러라고요? 큰 니스탈러. 큰 니스탈러는 뭐라고요? 거시적 분석. 이렇게. 흐프는 뭐라고요? 미시적 중심지론. 그 다음에, 큰 니스탈러는 뭐라고요? 거시적 중심지론. 이렇게. 흠이 뭐라고요? 큰 거.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흠이 뭐라고요? 큰 거.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서술형 지문.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비추쳐볼게요.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비추쳤나요? 요거를 백화점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백화점. 자,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허구한 날 다녀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다녀요? 이걸 구매 빈도가 낮다 해줍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그죠? 상권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중심 지역 있죠? 아니면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가 요구되는 규모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하는 규모, 이걸 얘기합니다. 재화의 도달거리라는요, 중심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고객수 또는 공간 범위 있죠? 자,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정도 범위까지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5번은 약간 어렵게 얘기했는데, 재화의 도달거리란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공간적 한계거리가 되며, 중심지 기능에 대한 수요가 우리 문제에서는 원래 1이 되는 지점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정답은 얼마라고요?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소비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소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벗어나면 소비자가 있어 없어요?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죠? 0이 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거리 있죠? 0이 되는 지점까지 있죠? 소비자가 없어질 때까지 거리. 이걸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크리스탈화의 중심지로는요, 재화의 도달 가능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큰 곳에 입주하는 겁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고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시장, 교통, 행정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데 단일 중심지일 경우, 아까 같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남양주 지역에 이마트 하나밖에 없다고 치자. 좋죠? 그럼 상권의 경계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저렇게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벌집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거기 어디냐면 7번 볼게요. 7번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단일 중심지일 경우,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이마트 하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상권의 중심지가 원형의 형태로 형성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원형. 근데 만약에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요, 저런 식으로 바뀌어라 합니다. 저런 식으로 정육각형의 형태가 형성된다. 아니면요, 벌집 모양으로 형성된다 해줘야 돼요. 8번 볼게요. 크리스탈화의 중심지론에 따르면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그 다음에 저차 중심으로 구분되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어요. 그 다음 규모가 커지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탈화의 중심지론은 주로 수요자의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편이었으나 허프는요, 수요자의 개성, 구매 성향,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중심지론을 전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흠이 뭐라고요? 큰 거 이렇게. 흡프는 뭐라고요? 미시적. 크리스탈화는요, 거시적 중심.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흠이 큰 거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넬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대단한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떤 점포가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다 좋은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다음 중 넬슨이 얘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시고, 다만 하나 정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은요, 양립성이라는 걸 중시했다. 이거 마시면 돼요. 뭘 중시했다고요? 양립성이라는 걸 중시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립성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여성용 신발 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성용 옷 가게 있는 근처에 있죠. 이런 데다가 신발 가게 하나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근처에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이 옷 사러 왔다가 집에 가려다 보니까 신발도 있네.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집에 가려다가 귀걸이도 있네.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 이걸요, 양립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후보라는 사람은요, 입지효과 시간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이익은요, 개정과 더불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렸는데, 음식점 차렸는데 첫날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도 준다고 하고 어떤 여자 둘이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와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음식 하나 먹어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날 또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한 80% 이상이 3년 내에 폐업한 걸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3년이 넘어가는 게 별로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롯데리아라든가 이러한 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체들 있죠?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막 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고객도 계속 확보해야 되고, 품질도 높이고, 서비스 같은 거 높여야 되죠?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CEST 기법이라고 해서 이건요, 카스터머, 그 다음에 이건 스파딩 해줍니다. 스파딩이라는, 카스터머 해주면요, 이거는 고객이라는 뜻이고, 스파딩 해주면요, 이거는요, 점을 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크닉 하면 기법이다. 이걸요, 굳이 해석한다면요,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다. 분포도 기법이다 해줍니다. 소비자 뭐라고요? 분포도 기법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예컨대 요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왔다 간 사람들한테 주소를 적어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주소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으니까 적고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경품을 통해서, 자, 스파크한테 준다고 하면,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써놓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주소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해서 상권별로, 별도의 판매 촉진 전략 같은 거 수립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걸 뭐라고요? CST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피터라는 사람은요, 경쟁하는 업체끼리는요,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걸요, 피터의 공간 분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피터의 공간 분배의 원리는요,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피터지게 싸우면서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피터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공간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냐면 결국은요, 도심의 중앙 쪽에 다 입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시장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이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같은 거, 편의점 아니면요,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 고객이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히면서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도시의 왼쪽 끝, 오른쪽 끝입니다.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점하는 걸요, 집심성 입지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입점하는 걸요, 분산 입지한다 해줍니다. 분산 입지. 왜 그런가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좁다. 자, 얘는 뭐라고요?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상권이 넓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을 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죠. 남녀노소 할 것이 가난한 사람 다 가는 게 아니라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백화점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는 아침 저녁으로 백화점 다닙니까? 직원들이나 다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시장 전체에서는요,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시장이 좁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장이 좁다. 근데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사람은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저녁 때도 갈 수 있는 거죠. 허구한 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모든 계층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시장이 넓다 해줍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넓다. 그리고 얘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해줍니다. 얘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우리 콜라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량이 팍 줄어듭니다. 니까지 있게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나오죠? 비싸면. 그래서 이거를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반대로 쌀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 거의 안 줄어들죠? 왜냐하면 비싸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거의 안 줄어듭니다. 이걸요, 비탄력적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교통비가 증가하죠? 증가해도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다 그냥 차 끌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얘는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요. 그렇다 치면 얘들은요, 이 전체 도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중앙 있죠? 근데 입지하는 게 가장 얘들은 서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입지하려고요?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교통비가 증가하면 소비량이 팍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멀으면 가려고 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다른 데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도심이 한복판에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 있는 곳에 뭐라고요?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이걸 뭐라고요? 분산 입지한다 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공간 분배의 원리에 따라 이 사람은요,
점포를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는데, 먼저 집심성 점포는요, 배우지가 상권입니다. 상권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부 다 1950년대 전후로 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옛날 도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도시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거 있죠. 다 그 소위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시내면 어디예요? 도심 한복판이죠. 이런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우리 가구점들 보면 가구상들이 같은 것끼리 모여 있어, 안 모여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대한민국에는 모든 가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게 유리합니다. 산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뭐 세탁소 같은 거 이거 몰려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동종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 여기서 국부적 중심지라는 것은요, 그 전에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입지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어떻다고요? 근처. 예를 들어 농기구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요? 서울에 있는 게 좋아요? 농촌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농지 근처에 있는 게 좋죠. 이런 걸 뭐라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천안에 그 공원묘원에 가면 올라가기 전에 꽃가게들이 좀 몰려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고로 구매 관습에 따른 어떤 상점의 분류다 해서 이 그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냐, 여기에 따라서 편의품점, 그 다음에 선매품점, 골라서 구매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먼저 편의품점은요, 우리 일상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인데, 파는 데인데, 담배 사려고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나요? 그냥 아무 데나 닥친 대로 가는 거죠. 이런 걸요, 편의품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요, 여성 옷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옷들은요, 옷 사러 가서 한 집만 가는 게 아니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격, 스타일, 품질, 디자인 이런 거 다 비교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죠. 이런 걸요, 선매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품보다는 훨씬 더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품점은 그야말로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급 있죠? 짝퉁이면 안 됩니다. 진짜 고급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뭐냐면 부가티가 난다 해서 뭐라고요?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뭐가 난다고요? 티가 난다 해서 뭐라고요? 부가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 요걸 좀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게 100억입니다. 100억짜리. 100억짜리입니다. 1억도 아니고 뭐라고요? 100억짜리. 이거, 이런 걸, 그리고, 연예인들도 몇 개 갖고 있는데 보통 50억, 60억 이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품이라고요? 전문품. 아니면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서 일요일 날 식구들 데리고 천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 갈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일종의 다 뭐라고요? 전문품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전문품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자, 시장의 획정 방법이다. 그거는요, 상권을 정해보는 방식입니다. 상권을 정해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장 침투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마트 이런 걸 생각할게요.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이마트가 있고, 여기는 롯데마트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정했어, 안 정했어요? 정했죠? 그럼 여기 갈 확률이 40%라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40% 간다는 얘기죠? 이게 상권 아닙니까? 상권이죠? 그러면 여기는 또 B라는 마을도 있을 텐데, B라는 지구도 이렇게 해서 정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겁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든가 아까 호프의 상률 모형 있죠? 요걸 가지고서 상권을 정해보는 거, 이걸요, 시장 침투법. 할 수 있죠? 아니, 얘들이 40% 간다면 이게 40%가 상권이죠? 그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거기, 공간 독점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
롯데리아 본사가 롯데리아 여기다 가맹점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자, 어느 날, 여기다 또 롯데리아를 또 입점시키면, 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 애초에 계약할 때 이럴 겁니다. 요 정도 바운드 내에서는 다른 롯데리아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요게 상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알겠죠? 이 공간을 이렇게 독점하는 겁니다. 이걸요, 공간 독점법. 이렇게 해서 상권을 정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그야말로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컨대, 부가티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이 상위 계층 0.1%라고 치자. 상위 계층 몇 프로라고요? 0. 이게 상권 아닙니까? 상위 계층 1%가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상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걸 뭐라고요? 분산시장 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전에 15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문에 끼어든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요거를 뭐 끼어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끼어들 수도 있어요. 용어 정도. 자, 그래서 자, 홈플러스 매장 선정팀이 있을 겁니다. 매장 선정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 남양주가 여기 있다고 치자. 무슨 영이라고요? 남양주가 있는데 여기 이마트가 하나 있고 요번에 여기다가 홈플러스 입점시키려고 한다고 치자. 뭘 입점시킨다고요? 홈플러스. 그러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건 새로 입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거를 따져보는 걸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세요? 자, 다른 건 읽어보시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먼저 비율법. 이게 이제 가장 주관적인 방법인데 일단 가능 거래 지역을 확정합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이 정도 여기 뭐 마석이라든가 여기 금곡, 평내 이런 데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가능 거래 지역을 확정하고 두 번째는요. 해당 점포의 판매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액을 추계해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반 정도는 홈플러스로 올 것 같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30만 원 정도 쓸 것 같답니다. 30만 원 정도 뭐라고요? 쓸 것 같대요. 아니 대형마트에 얼마 쓴다고요? 30만 원 쓸 것 같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가구당 주민소득을 추계해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의 가구당 주민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얼마라고요? 300만 원 평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번의 세 번째 줄에 거래 지역의 총소득을 곱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자, 세무서한테 물어봤더니 그 작년 한 달 평균 총소득이 1,000억이랍니다. 얼마라고요? 1,000억. 근데 반은 이제 이마트가 가져가겠죠? 그럼 한 500억 정도 되겠네요. 500억. 그럼 곱하기 요거 해주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30만 원 쓸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소득도 뭐 다른 소득이 있겠죠? 상당히 주관적인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주관적 수치다. 그 다음에 유추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남양주 지역하고 자, 여기에 이제 경남 김해 지역이 있는데 여기 남양주가 어느 말하고요? 김해 지역인데 여기도 현재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답니다. 이마트 이거 뭐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는데 두 지역이요 거의 흡사하답니다.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요 소득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그리고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없죠? 그러면 여기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한 달에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도 그 정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유추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중령 모형이라고 있는데 얘는 아까처럼 자, 여기는 이마트 있고 여기는 홈플러스, 여기는 롯데마트,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A지구 마을 사람들이 자, 총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으로 갈 확률이 50%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아까 50% 계산했어 안 했어요? 계산했죠? 그러면 몇 명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2만 5천 명 정도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당 자, 할인마트가 쓰는 돈이 한 20만 원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럼 뭐 금액이 나왔나요?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이 쓸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의 매출액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게 계산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걸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요. 중령 모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중령 모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말뜻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미, 전국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것들의, 자, 매출액을 세무에서 다 추정해 볼 수 있죠? 세무에서도 다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하고 이미 달성한 매출액을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인구수하고 한 달간의 평균 매출액을 점을 찍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인구가 적은 지역은 매출액이 작을 겁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매출액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높겠죠?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의 선을 한번 딱 그어봤는데, 요거를 우리 통계학에서는요,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이죠. 이걸 걷는데, 이걸요, 회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기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으로 홈플러스 입점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이제, 총 얼마라고? 50만이라면, 반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0만 정도라, 25만 정도라면, 이 정도 인구라면, 이 정도 매출을 달성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걸 뭐라고요? 독립변수, 이런 거 뭐라고요? 종속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하는데, 독립변수는요,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접근성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추정해보는 걸 뭐라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회귀 모형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이거는, 자,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편의점 입점하려고 하는데, A라는 곳도 있고, B라는 곳도 있고, C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체크가 뭐예요? 우리 공중 화장실 가면은 청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놔야 하나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먼저 획지 조건을 보니까, 요거는 상, 중, 하. 요것도 뭐라고요? 상, 중, 하. 상, 중, 하. 이렇게 한 다음에 A 지역은 획지 조건이면 중 정도 된다. B는요, 상이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 없어요? 하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가로 조건은, 주변에 이제 도로가 크게 깔렸냐 안 깔렸냐 이런 거 조건을 보니까 상중하, 상중하 한 다음에 얘는요, 한 4다. 얘는요, 중이다. 체크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이다. 체크가 뭐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체크 알아요, 몰라요? 자, 거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거기 있는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1번의 CEST 기법은요,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2번에 볼게요.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요,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볼게요. 넬슨의 양립성이란 어느 한 점포의 고객 증대는요, 옷가게가 장사 잘 되면 그 옆에 신발 가게도 잘 되죠. 그래서 다른 점포의 고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맞는 거고, 후보의 입지 효과 시간 법칙이란 양호한 입지라도 개점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공간 균배 원리에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요거를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클수록, 그건 뭐라고요? 편의점. 그럼 편의점은, 어떻게 해요? 집심 입지하는 게 좋아요? 분산 입지하는 게 좋아요? 분산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밑줄 쳐볼게요.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있죠? 요거는요,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백화점은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좋아요? 한복판에 입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집심성 입지가 좋습니다. 7번 볼게요. 집재성 점포는요, 가구점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품점은요, 부가티 승용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티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서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있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요,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하여 서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는요,
자, 농기구상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업종의 전폭길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요, 주변의 이용상을 따라서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혹은 상대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혹은 절대적 위치를 고려해 결정해죠. 그러니까 자, 경제적 혹은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주변에 지하철이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요, 대학교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경제적 위치라는 거고, 물리적 위치는요, 그 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따져보는 걸요, 물리적 위치, 둘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12번,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공간 독점 접근법이 있고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일단 고급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부가티 성차 생각하면 되죠. 상위 계층 0.01% 이게 바로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 품점의 경우는요, 분산 시장 접근법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가능 매상하고 추가 방법에서 유사 상품을 통하여 아까 여기 있죠, 이거 유사 상품, 유사 상점을 통하여 수익의 추계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유추법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추계해보는 걸 뭐라고요? 유추법. 회귀 모형은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매상고와의 관계에 따라서 대상 점포의 예상 매상을 추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다 뭐라고요? 회귀 모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